저는 10살 때 엄마에게 버려졌습니다. 그날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죠.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던 날이었어요. 엄마는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짜장면을 시켜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했는데 어린 마음에는 그저 맛있는 짜장면이 좋았던 거죠. 엄마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질을 할 때도 그랬고 물컵을 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엄마가 아픈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지만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엄마는 저를 데리고 어딘가로 걸어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느린 걸음이었어요.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따라갔죠. 그때만 해도 집으로 가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도착한 곳은 큰 건물 앞이었습니다. 보육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엄마를 올려다봤어요. 엄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왜 우는지 몰라서 더 무서웠죠. 엄마는 제 목에 걸려있던 은행잎 모양의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작별 인사를 하셨습니다. 엄마가 저를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는 제 손에서 자신의 손을 빼더니 뒤돌아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엄마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어느새 나타난 선생님이 저를 붙잡았어요. 엄마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져가는 걸 보면서 저는 목이 터져라 엄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보육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목에 걸린 은행잎 펜던트만이 엄마의 흔적이었죠. 선생님들은 친절했지만 저는 계속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엄마가 다시 와서 저를 데려갈 거라고 믿었거든요. 첫날 밤, 저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어요. 침대도, 이불도, 베개도 집에 있던 것과 달랐죠. 저는 펜던트를 꼭 쥐고 잠들려고 했습니다. 엄마 냄새가 날 것 같아서요. 며칠이 지나도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엄마가 저를 버리고 간 거라는 걸 말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저에게 친절했습니다. 특히 저보다 2살 많은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밥 먹는 법부터 시작해서 옷 입는 법, 세면하는 법까지 모든 걸 가르쳐 줬죠. 보육원 생활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기상해서 세면을 하고 아침 식사를 마친 후 학교에 갔어요. 방과 후에는 보육원으로 돌아와서 숙제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자유시간을 가진 후 잠자리에 들었죠. 하지만 저는 매일 밤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엄마를 그리워했습니다. 왜 나를 버렸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는 자책도 했어요. 어린 마음에는 모든 게 제 탓인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보육원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친구들도 생겼고 선생님들과도 친해졌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리고 목에 걸린 은행잎 펜던트는 저에게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자 저를 지켜주는 부적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보육원에서 18살이 되어 나왔을 때 저는 세상이 얼마나 차가운지 깨달았습니다.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작은 원룸을 얻어 독립했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해봤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식당 서빙으로 옮겼습니다. 밤에는 편의점에서도 일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부지기수였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25살 때 민수를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병원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민수는 그 병원의 간호사였어요. 민수는 저희 성실함과 밝은 성격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민수의 따뜻함에 마음이 끌렸죠. 연애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어요. 드디어 저만의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된 거죠. 민수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수의 본 모습이 드러났어요. 술을 마시면 성격이 돌변했고 저에게 소리를 지르기 일쑤였죠. 처음에는 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술을 안 마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임신했을 때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제대로 일도 못하는 상황에서 민수는 오히려 저를 원망했어요. 돈을 못 번다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불평했죠. 하지만 배 속의 아이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제 아이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펜던트를 만지며 매일 아이에게 말했죠. 엄마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요. 딸 지은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수는 달랐습니다. 아이가 울면 짜증을 냈고 육아는 모두 저의 몫이었죠. 결국 지은이가 3살이 되던 해에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수의 폭언과 무관심, 그리고 아이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견딜 수 없었죠.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갔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지은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나가야 했는데 아이가 아프면 일을 쉬어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직장에서 눈치를 줬죠. 병원 급식실 일은 안정적이었지만 월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양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더했죠. 택배 분류 작업이나 전단지, 배포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아침에 지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병원에 출근해서 점심시간까지 일했습니다. 오후에는 지은이를 데리러 가서 집에 데려다 준 후 다시 저녁 아르바이트를 나갔어요. 지은이는 제가 바쁜 걸 알고 있었는지 참 착했습니다. 엄마 없이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이 많았는데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집에 들어오면 반갑게 맞아줬죠. 하지만 제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지은이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하는 게 미안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도 보내주지 못하고 예쁜 옷도 자주 사주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동료가 저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해 줬습니다. 개인 간병인 일이었는데 월급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많다는 거예요. 숙식도 제공된다고 했죠.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간병인 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은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죠. 그 일자리는 부유한 노부인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큰 저택에 살고 계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저는 지은이와 함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죠. 병원 동료 미경 언니가 저에게 간병인 일자리를 소개해 줄 때 처음엔 정말 망설였습니다. 제가 간병인 경험이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미경 언니는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제가 성실하고 마음씨도 착하니까 간병인 일을 할 수 있다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환자를 정성스럽게 돌보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죠. 월급이 지금의 2배라는 말에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은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학용품 하나 사주는 것도 고민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서글펐죠. 미경 언니를 통해 면접 약속을 잡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대저택이었어요.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했는데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죠. 이런 곳에 제가 들어가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택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잘 정돈된 나무들이 있었고 집 안팎이 모두 고급스러웠어요. 저는 작은 원룸에서 살던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죠. 면접을 보러 온 저를 맞은 건 한도현이라는 남자였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사람이었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말투도 정중했죠. 도현은 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실만 해도 제가 살던 원룸의 3배는 될 것 같았어요. 값비싼 가구들과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죠. 저는 긴장해서 가방끈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곧 도현의 아내인 최설아도 나타났습니다. 설아는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화장도 완벽했고 행동 하나하나가 교양 있어 보였죠. 설아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말투는 어딘지 차가웠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불편했어요. 마치 저를 평가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도현이 먼저 입을 열어 환자 소개를 했습니다. 환자는 자신들의 숙모인 한영희 여사라고 했어요. 68살이시고 작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반신불수가 되었다고 했죠. 숙모님은 거동이 불편하시지만 의식은 명료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간병인이 해야 할 일은 식사 도움, 약물 복용, 기본적인 생활 보조라고 했어요. 설아가 덧붙이며 날카로운 면을 드러냈어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면서도 집안일에 쓸데없이 간섭하지 말고 시키는 일만 하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설아의 말투가 기분 나빴지만 일자리가 절실했어요. 지은이를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죠. 도현이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월급은 지금의 2배가 넘었고 숙식이 제공된다고 했어요. 주말에는 외출이 가능하다고 했죠. 무엇보다 지은이도 함께 머물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아이 방은 따로 마련해주고 학교도 여기서 가까운 곳으로 전학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지은이와 함께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니 꿈 같은 일이었어요. 면접을 마치고 나서 도현이 저를 한영희 여사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침실은 1층에 있었는데 의료용 침대와 각종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영희 여사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센 상태였고 왼쪽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시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도현이 새로 올 간병인이라고 소개하자 영희 여사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무언가 말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죠. 영희 여사의 눈이 제 목에 걸린 펜던트를 향했습니다. 잠시 멈춘 듯한 시선이었어요. 하지만 금세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셨죠. 일주일 후 저는 지은이와 함께 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지은이는 새로운 환경이 신기한지 이곳저곳을 둘러봤어요. 제게 주어진 방은 작지만 깔끔했고 지은이 방도 바로 옆에 있었죠. 첫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저와 지은이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말했죠. 이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이 집의 미묘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지만 어딘지 불편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도현과 설아는 평소에 저에게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중함 뒤에 차가움이 느껴졌어요. 특히 설아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한영이 여사를 돌보는 일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기상 도움을 드리고 세면과 식사를 도와드렸어요. 처방된 약을 챙겨드리고 필요할 때 체위 변경도 해드렸죠. 영희 여사는 말씀을 잘 하지 못하셨지만 눈빛으로 의사소통을 하셨습니다. 목이 마르실 때는 물컵을 바라보셨고 불편하실 때는 몸짓으로 알려주셨어요. 저는 점점 여사의 신호를 알아차리게 되었죠. 하지만 도현과 설아는 제가 영희 여사와 친밀해지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여사와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 어디선가 나타나서 다른 일을 시켰어요. 숙모님 방 청소를 하라거나 약 정리를 하라며 항상 저를 영희 여사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일을 정확히 하라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도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오후 설아가 저를 따로 불러서 경고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설아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차가웠어요. 여기서의 제 역할은 간병인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숙모님과 불필요한 유대감을 형성하려고 하지 말라는 경고였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환자와 간병인이 친밀해지는 게 나쁜 일인가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도현이 나타나서 부드러운 말투로 설명했습니다. 저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숙모님의 건강 상태가 워낙 예민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이유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영희 여사와 대화하는 게 왜 스트레스가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지은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은이는 새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었고 이 집에서의 생활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여기 집이 정말 크고 학교, 친구들이 부러워한다며 밝은 얼굴을 보였죠.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걸까요? 지은이의 밝은 얼굴을 보니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일을 계속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영희 여사의 케어에만 집중하고 불필요한 대화는 피했어요. 하지만 여사의 눈빛에서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죠. 도현과 설아는 제 변화된 태도에 만족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이 집에 영희 여사를 찾아오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친구나 친척은 물론이고 의사나 간호사도 집으로 방문하지 않았어요. 모든 진료는 도현이 여사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받았죠. 또한 영희 여사의 개인 물건들이 거의 없다는 점도 이상했습니다. 사진이나 책, 개인적인 소지품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이 방이 병원 병실 같았죠. 가장 이상한 건 밤마다 도현과 설아가
영희 여사께 특별한 차를 가져다 드린다는 점이었습니다. 건강에 좋은 허브차라고 했는데 그 차를 드시고 나면 여사는 항상 깊게 잠들었어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계속 들었어요. 영희 여사를 돌본 지 2달째 되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여사에게 물을 드리려고 컵을 건네는데 여사가 컵을 받다가 놓치고 말았어요. 물이 사방으로 튀었죠. 저는 미안해하며 급히 수건을 가져와서 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여사도 미안해하시는 표정이셨어요. 그때 여사가 다시 컵을 잡으려고 손을 뻗으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사의 왼손 약지 관절이 이상하게 굽어 있었어요. 정확히 제 손과 똑같은 모양이었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 왼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약지 관절이 살짝 굽어 있었는데 그건 유전적인 특징이라고 들었어요. 흔하지 않은 형태였죠. 하지만 영희 여사의 손도 똑같았습니다. 각도까지 정확히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일 수가 없었죠. 제가 여사님 손이라고 말을 시작하려는데 여사도 제 시선을 따라 자신의 손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 왼손을 가리키셨어요. 똑같다는 걸 알아차리신 거죠. 영희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빤히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제 손을 잡으시려고 하셨는데 손이 너무 떨리고 계셨죠. 저는 당황해서 여사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사는 계속 제 손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뭔가 말하려고 하시는데 말이 나오지 않아서 더욱 답답해 하셨죠. 여사가 겨우 소리를 내셨습니다. 저는 귀를 가까이 대고 들었어요. 소연이라는 제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건가요? 그때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저는 급히 여사를 진정시키려 했죠. 하지만 여사는 계속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서랍 쪽을 가리키며 뭔가 간절하게 말하려고 하셨어요. 도현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영희 여사의 상태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흥분하셨냐고 물었죠. 도현이 영희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사는 도현을 보자 더욱 흥분하시며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도현은 여사를 진정시키려 하며 약을 드시고 좀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현은 서랍에서 진정제를 꺼냈어요. 하지만 영희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거부하셨죠. 도현이 제게 숙모님이 뭐라고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잘못 들었다고 중얼거리시기만 해서 모르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도현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겨야 할 것 같은 직감이 들었거든요. 도현은 결국 영희 여사에게 진정제를 주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사는 잠들었어요. 하지만 잠든 후에도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죠. 도현이 숙모님이 저를 많이 좋아하시나 보다고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현이 방을 나간 후 저는 영희 여사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왜 저와 같은 손 모양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리고 왜 제 이름을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셨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영희 여사의 손을 자세히 봤습니다. 왼손 약지뿐만 아니라 손가락 길이나 손톱 모양까지 저와 비슷했어요. 너무 비슷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죠. 그날 밤 지은이가 잠든 후 저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제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영희 여사와 닮은 곳이 있을까 싶어서요. 눈 모양이나 코 선은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이마 라인이나 얼굴형은 어딘지 비슷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은행잎 봉투, 같은 손 모양, 그리고 영희 여사의 반응.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하지만 영희 여사와 제가 어떤 연관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혈연 관계일까요? 하지만 그럴 리 없었죠.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고 영희 여사는 부유한 집안분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특히 영희 여사가 제 이름을 부르며 우시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영희 여사는 평소보다 더 조용하셨습니다. 어제 일이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하지만 제가 방에 들어가면 계속 저를 바라보셨죠. 제가 혹시 소연이라는 이름을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냐고 물으니 영희 여사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분명히 제 이름을 알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못했어요. 설아가 나타났거든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며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식사 도움만 드리고 있었다고 대답했어요. 설아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영희 여사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숙모님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니 약을 좀 더 드셔야겠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10시가 되면 도현과 설아는 영희 여사에게 특별한 차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건강에 좋은 허브차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효도하는 조카 부부의 정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를 드시고 나면 영희 여사는 항상 깊게 잠들었어요. 너무 깊게 잠드셔서 다음 날 아침까지 거의 깨지 않으셨죠. 평소 영희 여사는 잠이 그리 많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도 자주 깨어 계셨고 밤에도 중간중간 깨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그 차를 드신 후에는 완전히 달랐죠. 제가 아침에 어제 밤 잘 주무셨냐고 물어보면 영희 여사는 항상 멍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마치 아직 덜 깬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말도 평소보다 더 어눌하셨죠. 어느 날 밤 저는 그 차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도현과 설아가 차를 우리는 부엌으로 살짝 가서 봤어요. 설아가 찻잔에 뜨거운 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에 넣는 게 일반적인 차, 티백이 아니었어요. 작은 약병에서 뭔가를 따라 넣고 있었죠. 도현이 설아에게 그게 뭐냐고 물었고 설아는 숙모님 수면에 도움되는 의사 처방약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수면제였나요? 하지만 의사가 처방한 수면제라면 왜 차에 타서 주는 건가요? 보통 알약으로 주지 않나요? 저는 몰래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설아는 약병을 찻잔에 털어넣은 후 잘 저어주었어요. 그리고 꿀을 한 숟가락 넣어서 단맛을 냈죠. 도현이 맛있으니까 꿀을 넣어서 주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왠지 불편해 보였어요. 차가 완성되자 설아가 그것을 들고 영희 여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급히 제 방으로 돌아갔어요. 문틈으로 복도를 내다보니 설아가 영희 여사의 방에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잠시 후 나오면서 빈 찻잔을 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영희 여사의 상태를 더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평소보다 훨씬 힘들어 하셨어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시고 시선도 초점이 없었죠.
제가 괜찮으시냐고 물으니 영희 여사는 저를 보시더니 뭔가 말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혀가 꼬여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아프다고 하시며 머리를 가리키셨습니다. 머리가 아프신가 봐요. 약물의 부작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점심시간에 도현과 설아가 외출한 사이 저는 부엌으로 가서 그 약병을 찾아봤습니다. 서랍 안 깊숙한 곳에 작은 갈색 병이 있었어요. 병에는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 영어로 쓰여 있어서 정확히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sleep이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확실히 수면제 관련 약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처방전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처방약이라면 처방전이나 약국 스티커가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그 약병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나중에 뭔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또다시 도현과 설아가 차를 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몰래 지켜봤어요. 이번에는 설아가 약병에서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을 따라내는 게 보였습니다. 도현이 이 정도면 충분하겠냐고 묻자 설아는 오늘은 좀 더 깊이 주무셔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왜 오늘은 더 깊이 주무셔야 한다는 건가요? 차가 완성되자 설아가 영희 여사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설아가 오늘도 차를 가져왔다며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영희 여사는 평소보다 더 힘들어하며 차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몇 모금 드신 후 고개를 젓으셨습니다. 쓰다는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았죠. 설아가 꿀이 부족한가 보다며 좀 더 넣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차를 가져가서 꿀을 더 넣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쓴맛은 꿀 때문이 아니라 그 약물 때문이라는 걸 말이죠. 결국 영희 여사는 차를 다 드셨습니다. 그리고 15분도 안 되어 깊게 잠들어 버렸어요. 설아가 빈 찻잔을 가져가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 게 보였죠. 저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현과 설아가 영희 여사에게 무엇을 하려는 건지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만약 정말 건강을 위한 것이라면 왜 이렇게 몰래 할까요? 그리고 왜 의사 처방 없는 약물을 사용하는 건가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영희 여사를 더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영희 여사는 평소보다 더욱 상태가 안 좋으셨습니다. 체온도 평소보다 낮았고 맥박도 느렸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었죠. 영희 여사의 상태가 점점 이상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해두기로 한 거예요.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것 같았거든요. 작은 수첩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매일 영희 여사의 상태를 자세히 적기 시작했어요. 체온, 혈압, 맥박은 물론이고 식사량과 수면 시간까지 모든 걸 기록했죠. 특히 그 수상한 차를 드시기 전과 후의 상태 변화를 중점적으로 관찰했습니다. 차를 드시기 전에는 비교적 정상이셨는데 드신 후에는 항상 비정상적으로 깊게 잠들었어요. 매일매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3월 15일 오전 체온 36.2도, 혈압 120에 80, 맥박 72회. 점심 식사량 평소의 70% 정도. 오후 2시경부터 졸음 증세. 밤 10시 차 복용 후 15분 만에 깊은 잠.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깨지 않음. 이런 식으로 매일의 패턴을 기록했어요. 패턴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그 차를 드신 날에는 항상 같은 증상이 나타났죠. 더 중요한 건 영희 여사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 제가 왔을 때만 해도 혼자서 물도 드시고 간단한 대화도 가능하셨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그것도 힘들어 하셨죠. 제가 오늘 기분이 어떠시냐고 물어봐도 영희 여사는 고개만 끄덕이실 뿐이었습니다. 말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하셨어요. 어느 날은 영희 여사가 제 수첩을 보셨습니다. 제가 뭔가를 적고 있는 걸 보시더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건 여사님 건강 기록이라고 매일 상태를 체크해서 적어두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영희 여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뭔가 중요하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으시더니 꼭 쥐셨죠. 여사가 겨우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를 고마워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제가 기록을 남기는 걸 고마워하신다는 건가요? 저는 영희 여사의 손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저와 똑같이 굽어있는 왼손 약지가 신경 쓰였어요. 이런 특징은 정말 유전되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혹시 가족 중에 손가락이 저와 비슷한 분이 계셨냐고 물으니 영희 여사가 저를 빤히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분명 계셨던 거죠. 여사가 중얼거리시며 딸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딸이 있으셨나요? 하지만 도현과 설아는 조카 부부라고 했는데요. 제가 여사님께 딸이 계셨냐고 물으니 영희 여사는 더욱 슬픈 표정을 지으시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잃었다는 뜻인가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수첩을 치우고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설아가 방에 들어왔죠. 설아가 숙모님 상태를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오늘은 좀 나아 보인다고 대답했어요. 설아가 영희 여사를 살펴봤습니다. 여사는 설아를 보자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설아는 혹시 무슨 특별한 일 있었냐며 숙모님 표정이 좀 이상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었다고 대답했어요. 설아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나갔어요.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차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몰래 복도에서 지켜봤어요. 이번에는 도현과 설아가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도현이 언제까지 이걸 계속해야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뭘 계속한다는 건가요? 설아가 조금만 더 기다리라며 곧 끝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뭐가 곧 끝난다는 건가요? 도현이 간병인이 너무 신경 쓰는 것 같다며 혹시 눈치채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습니다. 설아는 그럴 리 없다며 그냥 성실하게 일하는 거겠다고 했어요.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뭘 눈치챌까봐 걱정하는 건가요? 차를 우리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계속 대화했습니다. 약 양을 좀 더 늘려야 할 것 같다고 하거나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 천천히 해야 한다는 말을 했어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분명히 영희 여사에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차가 완성되자 설아가 그것을 들고 영희 여사의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급히 제 방으로 돌아가서 수첩에 오늘 들은 내용을 적어뒀어요. 3월 20일 도현과 설아 약 양을 늘리자는 대화. 곧 끝날 것이라는 말. 간병인을 의심하고 있음. 이런 대화 내용도 모두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영희 여사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체온이 35도까지 떨어졌고 맥박도 매우 약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수준이었죠. 제가 괜찮으시냐며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했지만 도현은 괜찮다며 넘어갔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며 며칠 더 지켜보자고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영희 여사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더욱 세심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시간대별로 체온과 맥박을 재고 혈압도 측정했어요. 그리고 도현과 설아의 행동도 자세히 관찰했죠. 특히 그들이 차를 우길 때 사용하는 약물의 양도 대략적으로 추정해서 적었습니다. 점점 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 약병에 쓰여진 영어를 검색해 봤는데 강력한 수면 진정제였어요. 그것도 의사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약물이었죠. 하지만 도현과 설아는 어떻게 이런 약을 구한 건가요? 그리고 왜 영희 여사에게 이런 약을 몰래 먹이고 있는 건가요? 수첩에 새로운 내용을 적었습니다. 3월 25일 약물 정체 확인. 졸피뎀계 수면 진정제. 처방 전 필수 약물. 지속 복용 시 의식 저하, 호흡 억제 등 부작용 가능.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도현과 설아는 영희 여사에게 위험한 약물을 몰래 투여하고 있었어요. 목적이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 좋지 않은 의도였죠. 하지만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있지만 아직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그래서 저는 휴대폰으로 도현과 설아의 대화를 녹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영희 여사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었어요. 3월 28일 새벽 3시였습니다. 갑자기 영희 여사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은 소리였죠. 저는 급히 일어나서 여사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영희 여사가 침대에서 몸부림치고 계셨어요. 숨을 헐떡거리시며 고통스러워 하셨죠.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도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사님을 불러봐도 의식이 없으셨어요. 맥박을 짚어보니 매우 약하고 불규칙했습니다. 이건 응급 상황이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영희 여사의 생명이 위험해 보였거든요. 119의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었다며 빨리 와달라고 요청했어요.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영희 여사의 기도를 확보하려고 했어요. 간병인 교육에서 배운 응급처치를 실행했죠. 그때 도현과 설아가 뛰어왔습니다. 소음을 듣고 깬 것 같았어요. 도현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숙모님이 숨을 못 쉬고 계시고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어요. 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설아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도현이 신고를 왜 했냐며 자신들이 병원에 데려갈 수 있었는데 왜 그랬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응급 상황이라 119가 더 빠르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계속 영희 여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구급차가 도착하는 동안 저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간병인 교육에서 배운 대로요. 다행히 여사의 호흡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영희 여사를 응급처치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전도를 측정했어요. 구급대원이 환자분 상태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뇌졸중으로
반신불수이시고 평소에 약물 복용하고 계신다고 답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알려줬죠. 구급대원이 최근에 특별히 달라진 게 있냐며 새로운 약물이나 변화된 점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수상한 차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도현과 설아가 옆에 있어서 말하기 어려웠어요. 특별한 건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구급차에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저는 영희 여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사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제 손을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의사가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그리고 각종 검사를 실시했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 의사가 나와서 환자분 상태가 일단 안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를 봐야겠다고 했어요. 도현과 설아는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불안했어요. 2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도현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의사가 가족분과 좀 이야기해야겠다며 도현과 설아를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영희 여사 곁에서 기다렸어요. 30분 정도 후에 도현과 설아가 돌아왔는데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설아가 저에게 잠시 밖으로 나가 있어 달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응급실 밖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간호사가 환자분 간병인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간호사가 혹시 환자분이 최근에 특별한 약물을 복용하신 적이 있냐며 검사 결과에 이상한 수치가 나와서 그런다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그 차에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제가 어떤 수치가 이상하냐고 물으니 간호사는 혈액에서 수면진정제 성분이 정상보다 훨씬 높게 검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여러 종류가 혼합되어 있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종류라고요? 제가 그런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간호사는 호흡억제나 심장기능 저하가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간호사의 말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도현과 설아가 영희 여사에게 독을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간호사가 간병인으로서 환자를 위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간호사가 간절하게 말하자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매일 밤 10시에 특별한 차를 드신다고 허브차라고 하는데 거기에 뭔가 약물을 넣는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간호사가 그 약물이 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서 기록해둔 내용을 보여줬어요. 간호사가 그것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걸 매일 드셨다며 이건 정말 위험한 양이라고 했어요. 그때 영희 여사가 깨어나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지만 의식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여사가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제 펜던트를 가리키며 뭔가 말하려고 하셨어요. 영희 여사가 은행잎이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제 펜던트를 보시며 무언가 기억이 나신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요. 영희 여사가 응급실에서 깨어나신 지 1시간 후 담당 의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도현과 설아는 잠시 외출한 상태였어요. 의사가 간병인이냐며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매우 심각했어요.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죠. 의사가 환자분의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검사지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혈중에서 여러 종류의 수면 진정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양보다 훨씬 많은 농도로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역시 제 의심이 맞았던 거네요. 제가 어떤 종류의 약물이냐고 물으니 의사는 졸피뎀, 로라제팜, 그리고 클로나제팜이 검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 농도라면 의식 저하는 물론이고 호흡 억제까지 올 수 있는 위험한 수준이라고 했어요. 의사의 말에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도현과 설아가 정말로 영희 여사에게 독을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런 약물들을 장기간 복용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의사는 점진적인 의식 저하, 근력 약화, 그리고 결국에는 호흡 기능 마비까지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 같은 응급 상황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어요.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기록해둔 내용을 의사에게 보여줬어요. 제가 매일 환자분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다고,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제 수첩을 자세히 봤습니다. 페이지를 하나하나 넘기면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의사가 이 기록들을 보니 더욱 확실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약물 투여 패턴과 환자의 상태 변화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했어요. 제가 그럼 정말로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런 약물을 투여한 거냐고 물으니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자연 발생적일 수 없는 수치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약물들은 처방전 없이는 구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했어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서 환자 보호자분들이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도현과 설아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의사가 저에게 이 기록들 사본을 만들어 두라고 했습니다. 경찰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경찰 신고라는 말에 저는 더욱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영희 여사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었어요. 의사가 도현과 설아를 상담실로 불러갔습니다. 저는 영희 여사 곁에 남아 있었어요. 여사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지만 의식은 또렷하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제 손을 잡으셨어요. 여사가 소연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제가 네라고 대답하니 여사가 위험하다고 하셨습니다. 뭐가 위험하다는 건가요? 여사가 힘겹게 도현이와 설아가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현과 설아가 위험하다는 뜻인가요? 제가 여사님께 그 사람들이 여사님께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희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 펜던트를 가리키셨어요. 여사가 은행잎, 소연이 내 딸이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저를 딸이라고 하신 건가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하니 여사가 서랍, 편지라고 하셨습니다. 서랍에 있던 그 편지 봉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때 상담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의 목소리였어요. 그런 약물을 누가 줬겠냐며 자신들이 왜 그런 짓을 하겠냐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의사와 도현이 언성을 높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도현과 설아가 나왔는데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설아가 저에게 다가와서 제가 의사한테 무슨 말을 한 거냐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환자 상태에 대해서 설명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어요.
설아는 설명이 아니라 자신들을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화를 냈습니다. 도현도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숙모님 약물 수치가 이상하다고 자신들 탓을 하더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사실만 말했다고, 매일 기록한 내용을 보여준 것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설아의 얼굴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기록이 뭐냐며 무슨 기록을 했다는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저는 여사님의 건강 상태와 일상을 기록했다고, 간병인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설아가 그 기록장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왜냐고, 제 개인 기록인데 왜 보여줘야 하냐고 반문했어요. 도현과 설아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설아가 저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왜냐고 물었어요. 설아는 저 때문에 자신들이 오해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겠다고 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다니요. 제가 여사님은 어떻게 돌보실 건가요? 하고 물으니 설아는 그건 자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일까지 짐 정리하고 나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영희 여사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그때 영희 여사가 침대에서 소리를 내셨습니다. 안 된다고 하시면서요. 여사가 힘겹게 소연이를 보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현과 설아는 영희 여사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숙모님은 약 때문에 정신이 없으시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붙잡으려고 하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시면서도 간절하게 제 손을 잡으셨어요. 여사가 편지 서랍 꼭이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서랍에 있는 편지를 꼭 봐달라는 뜻인 것 같았어요. 의사가 다시 나와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환자분은 일단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약물 성분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는 위험하다고 했어요. 도현이 입원은 얼마나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최소 일주일은 봐야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해독 치료를 하면서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라니 그동안 영희 여사는 안전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퇴원 후가 문제였죠. 병원에서 나오면서 도현이 저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 일은 여기서 끝내라고, 더 이상 자신들 가족 일에 개입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일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도현은 간병인 주제에 너무 나선다고 했습니다. 내일까지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설아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은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했어요. 자신들 명예에 관련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어요. 영희 여사를 꼭 도와드리겠다고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도현과 설아가 왜 영희 여사에게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돈 때문일까요? 지은이는 갑작스러운 이사 소식에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이사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일이 좀 복잡해졌다고,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이 집이 좋았는데 아쉬워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영희 여사의 말씀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서랍에 있는 편지를 꼭 봐달라고 하신 것 같았는데
이제 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기회가 왔습니다. 도현과 설아가 병원에 간 사이 집을 정리하러 왔는데 잠시 영희 여사의 방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그 은행잎 문양의 봉투가 여전히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봉투를 원래 자리에 놓고 서랍을 닫았어요. 설아가 방문 앞에 서 있었죠. 설아가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며 의심의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청소하고 있었다고, 서랍 정리도 하고 있었다고 대답했어요. 설아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랍 쪽을 힐끗 보더니 저를 째려봤어요. 서랍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충모님의 개인 물건이니까요. 설아는 잠시 더 저를 지켜보다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그 은행잎 봉투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그날 밤 지은이가 잠든 후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왜 영희 여사의 서랍에 제 펜던트와 같은 문양의 봉투가 있을까요? 혹시 영희 여사가 저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죠. 저는 보육원 출신이고 영희 여사는 부유한 집안분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영희 여사의 아침 식사를 도와드리면서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여사의 얼굴을 자세히 봤는데 어딘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제가 조심스럽게 혹시 예전에 어디서 만난 적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 영희 여사가 저를 빤히 보셨습니다. 뭔가 말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또 설아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영희 여사와 대화하는 걸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충모님 약 시간이라며 제 대화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약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영희 여사의 눈빛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분명 뭔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에 도현과 설아가 외출한 사이 저는 다시 영희 여사의 방에 갔습니다. 이번엔 그 봉투를 다시 보고 싶었어요.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봉투가 그 자리에 있었죠. 저는 펜던트를 빼서 봉투 위에 올려놓고 비교해봤어요. 똑같았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은행잎 문양이었어요. 이때 영희 여사가 저를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펜던트를 목에 걸고 봉투를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여사가 제 목에 펜던트를 가리키며 뭔가 말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아서 답답해 하시는 게 보였어요. 제가 이 펜던트를 말씀하시냐고 물으니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서랍 쪽을 가리키셨어요. 봉투를 말하는 건가요? 제가 혹시 이 펜던트를 어디서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 물으니 영희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며 뭔가 간절하게 말하려고 하셨어요. 여사가 겨우 소리를 내셨습니다. 저는 귀를 가까이 대고 들었어요. 아가라고 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를 아가라고 부르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인가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과 설아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저는 급히 영희 여사를 진정시키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분명히 영희 여사는 제 펜던트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와도 연관이 있어 보였죠. 그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펜던트를 쥐고 엄마를 생각했어요. 엄마가 이 펜던트를 제게 주면서 한 말이 떠올랐죠. 엄마가 저를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말라고 하셨던 말이요. 혹시 이 펜던트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닐까요? 제 출생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수십 번도 더 읽어봤습니다. 매번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느껴졌어요. 정미선이 사랑하는 소연이에게라는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보육원에 버려졌을 때 엄마가 하신 말씀도 떠올랐어요. 엄마가 저를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말라고 하셨던 말이요.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네요. 엄마는 저를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같은 건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한영희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부동산 재벌가의 며느리였다고 나와 있었어요. 남편이 일찍 사망한 후 홀로 사업을 이어받았다고 했죠.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도현과 설아가 26년 전부터 영희 여사와 갈등을 빚어왔던 거였고, 제가 태어나면서 상황이 복잡해진 거였던 거죠. 저는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구청에 가서 출생신고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제 출생신고서에는 부모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어요. 보육원에서 신고한 거였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기록을 찾아봤어요. 26년 전 제가 태어난 병원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 병원에는 아직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료진 중 한 분이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그때 그 아기 맞냐며 정말 안타까웠던 경우였다고 하셨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어머니가 정미선이라는 분이셨는데 아기를 낳자마자 울면서 데려가셨다고 했어요. 시댁에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정미선 맞았습니다. 한영희 여사의 본명이 정미선이었던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이 그분이 떠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어요. 내 딸이 나중에 날 찾으면 이 펜던트를 보여달라고 하시면서 은행잎 모양 펜던트를 주고 가셨다고 했죠. 간호사 선생님이 서랍에서 낡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목에 차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은행잎 펜던트가 들어 있었어요. 간호사 선생님은 26년 동안 보관해온 거라고 하셨어요. 언젠가 그 아기가 찾으러 올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한영희 여사가 제 친엄마였던 거네요. 제가 DNA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하고 물으니 간호사 선생님이 제안해 주셨습니다. 마침 그분이 입원해 계신다니까 검사를 의뢰해 보시는 게 어떠냐고 했어요. 저는 병원으로 달려가서 영희 여사를 만났습니다. 여사는 많이 좋아진 상태였어요. 제가 여사님, 아니 어머니라고 부르자 영희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사가 소연아, 내 딸이라고 하시며 떨리는 손으로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26년 만의 상봉이었습니다. 제가 엄마, 왜 저를 보내셨어요? 하고 물으니 어머니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시며 지킬 수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도현이가 저를 해칠까봐 무서워서 보낸 거라고, 어린 제가 위험에 처할까봐 그랬다고 하셨어요.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사랑해서 보내신 거였어요. 제가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알아보셨어요? 하고 물으니 어머니는 은행잎 펜던트와 손가락 모양을 보고 확신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 눈빛이 어릴 때와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받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건네주면서
모녀 관계 확률이 99.999%라고 말했어요. 확실한 친모녀 관계라고 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한영희 여사, 아니 정미선 어머니가 제 친엄마였던 거죠. 어머니도 결과를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26년 만에 내 딸을 찾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그동안 엄마를 원망했다고 말하니 어머니는 아니라고, 엄마가 잘못한 거라고 하셨어요. 저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6년간 떨어져 있었던 세월이 너무나 아까웠어요. 어머니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를 보육원에 맡긴 후 매일 그곳 근처를 서성거렸다고 하셨어요. 멀리서라도 제 모습을 보려고요. 어머니가 제가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봤고 졸업하는 것도 봤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다가갈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냐고 물으니 도현이가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찾으면 해칠 거라고 협박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니 도현과 설아가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확실해졌습니다. 제가 엄마, 그런데 어떻게 제가 간병인으로 오게 된 건가요? 하고 물으니 어머니는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제가 병원에서 일한다는 걸 알고 미경이한테 부탁한 거라고 했습니다. 미경 언니가 그냥 우연히 소개해 준 게 아니었네요. 모든 게 어머니의 계획이었던 거였어요. 어머니는 처음 저를 봤을 때 확신했다고 하셨어요. 내 딸이 돌아왔다고요. 제가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하고 물으니 어머니는 도현이가 눈치챌까봐 무서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갑자기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6년 만에 나타나서 갑자기 엄마라고 하기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제가 엄마, 이제 도현과 설아한테 진실을 말해야 해요. 하고 말하니 어머니는 그럼 더 위험해질 거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재산이 그렇게 많으시냐고 물으니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머니는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사업체까지 합치면 꽤 큰 금액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죽으면 모든 게 도현이한테 넘어가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유언장은 안 써놨으시냐고 물으니 어머니는 썼지만 도현이가 보관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아마 바꿔놨을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네요. 어머니를 서서히 독살하고 유언장도 조작해서 모든 재산을 가져가려는 거였어요. 제가 엄마, 이제 새로 유언장을 쓰셔야 해요. 그리고 저를 상속자로 지정하시고요. 하고 말하니 어머니는 그래야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 재산은 당연히 제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했어요. 도현과 설아가 눈치채면 위험하니까요. 며칠 후 어머니가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걱정됐어요. 제가 엄마, 저희 집으로 오세요. 도현이랑 설아 없이 살아요. 하고 말하니 어머니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럼 더 의심받을 거라고 일단은 그 집에 있으면서 기회를 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갑자기 행동을 바꾸면 도현과 설아가 눈치챌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대신 조건이 있다고 하셨어요. 제가 무슨 조건이냐고 물으니 어머니는 저도 다시 그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새로운 간병인으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그 집으로 가라고요.
제가 도현과 설아가 안 받아줄 거라고 하니 어머니는 자신이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받아줘야 한다고 하셨어요. 환자가 원하는 간병인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계획이 맞았습니다. 환자 본인이 원하는 간병인을 가족이 마음대로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하고 말하니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의외로 담담하셨습니다. 26년 동안 참아온 분이시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퇴원 전날 어머니가 제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만약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저는 살아남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무슨 소리냐고 하니 어머니는 도현이와 설아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목적을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이 준비해둔 게 있다고 하셨어요. 안전금고의 모든 증거와 진짜 유언장을 보관해뒀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냐고 물으니 어머니가 작은 종이에 주소와 비밀번호를 적어주셨어요. 어머니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이걸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제 앞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어머니가 26년 동안 준비해 오신 마지막 계획이었어요. 제가 엄마,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하고 말하니 어머니가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싸울 준비가 되었어요. 어머니가 퇴원하신 다음 날, 저는 예상대로 도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현이 숙모님이 저를 다시 간병인으로 원한다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놀랐다고, 연락이 올 줄 몰랐다고 대답했습니다. 도현은 자신들은 반대했지만 숙모님이 고집을 부린다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도현의 말투에서 불만이 느껴졌습니다. 도현은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이전처럼 이상한 행동하면 바로 내보낼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진실을 알고 있었고 어머니와 함께 계획을 세워뒀거든요. 어머니는 저를 보시며 은밀하게 윙크를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환자와 간병인의 관계를 유지해야 했어요. 하지만 도현과 설아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저를 더욱 의심스럽게 바라봤고 감시도 심해졌어요. 설아가 이번에는 정말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숙모님께 이상한 말 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 안다고 했어요. 첫날 밤 어김없이 차를 가져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와 미리 계획을 세워뒀거든요. 차를 받으신 척 하다가 화분에 몰래 버리는 거였죠. 설아가 오늘도 차를 드시라며 가져왔습니다. 어머니는 받으시는 척 하다가 제가 보고 있는 사이에 침대 옆 화분에 쏟아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잠든 척 연기를 하셨죠. 설아가 빈 찻잔을 가져가면서 만족해하는 게 보였어요. 이틀 후 어머니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독성 약물을 안 드시니까 당연한 결과였어요. 도현이 하며 숙모님 상태가 좋아지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병원 치료가 효과가 있었나 보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더 지나자 도현과 설아가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빨리 회복되고 있었거든요. 설아가 도현에게 이상하다고 속삭였습니다. 분명 차를 매일 드시는데 왜 이러냐고 했어요.
저는 들은 척하지 않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현과 설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한 거예요. 휴대폰 녹음기를 켜놓고 부엌 근처에서 청소하는 척했습니다. 도현이 양을 더 늘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설아는 너무 많이 넣으면 한 번에 죽을 수도 있다고 대답했어요. 도현은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질질 끄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충격적인 대화였습니다. 정말로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는 거였어요. 설아가 간병인이 뭔가 눈치채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도현은 그런 것 같으면 간병인도 처리하자고 말했습니다. 저까지 해치려고 한다는 말인가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녹음을 계속하면서 더 많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들이 약물을 구입한 경로, 유언장을 조작한 이야기까지 모두 녹음됐어요. 일주일 후, 저는 어머니와 함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외출 허가를 받아서 병원 간다고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변호사가 제 녹음 파일과 수첩을 보며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독살 미수와 재산 갈취 시도로 고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새로운 유언장도 작성했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제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변호사가 이제 언제 공개할지 결정하시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시며 소연아, 이제 마지막 승부를 볼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도현과 설아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약물을 차에 넣는 걸 봤습니다. 정말로 어머니를 한 번에 죽이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차를 받으신 척하다가 역시 화분에 버리셨어요. 30분 후 설아가 어머니 상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설아가 하며 왜 안 주무시냐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 깊게 잠들어야 할 시간인데 어머니가 멀쩡한 상태로 앉아 계셨거든요. 어머니가 오늘은 잠이 안 온다고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설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설아가 차를 다 드셨잖다며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차를 마신다고 무조건 잠이 오는 건 아니라고 대답하셨어요. 어머니의 말씀에 설아는 더욱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설아야, 그리고 도현아, 이제 그만하자고 말씀하셨어요. 3개월 후 법정에 섰을 때의 긴장감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도현과 설아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어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죠. 검사가 저를 증인석에 불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준비해온 증언을 차근차근 했어요. 검사가 증인은 피해자인 한영희 여사의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무엇을 목격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10시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특별한 차를 가져다 줬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차를 드시고 나면 피해자는 항상 비정상적으로 깊게 잠들었다고 말했어요. 검사가 그 외에 특이한 점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다고 답했어요. 저는 이를 매일 기록으로 남겼다고 말하며 수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도현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인의 기록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개인적 추측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검사가 준비한 다음 증거가 결정타였어요. 검사가 병원 응급실에서 실시한 혈액 검사 결과라며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환자의 혈중에서 치료 목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고농도의 수면진정제가 검출되었다고 말했어요. 검사가 어느 정도 농도였냐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답했어요. 만약 조금 더 늦었다면 호흡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놀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은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도현과 설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양을 더 늘려야 할 것 같다는 도현의 목소리가 들렸고, 너무 많이 넣으면 한 번에 죽을 수도 있다는 설아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도현의 말이 법정을 충격에 빠뜨렸죠. 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들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녹음된 걸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설아가 이 녹음은 조작된 것이라고 소리쳤지만 국과수 음성 분석 결과 조작의 흔적이 없다고 판정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증인석에 서셨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계셨지만 목소리는 또렷하셨어요. 어머니는 26년 전 제가 딸을 보육원에 맡긴 이유가 바로 저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도현과 설아를 가리키셨습니다. 어머니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해를 가할 거라고 협박했다고 증언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딸을 보호하기 위해 보낸 거라고 하셨습니다. 검사가 그 후에는 어떻게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멀리서라도 딸을 지켜봤다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렸다고 증언하셨어요. 어머니의 증언에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사가 최근에 피고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서서히 독살하려고 했다고 답하셨어요. 그리고 유언장을 조작해서 모든 재산을 가져가려고 했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도현의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모녀 관계도 의심스럽다며 재산을 노린 작전일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검사가 DNA 검사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DNA 검사 결과 모이녀 확률이 99.999%로 나왔다고 발표했어요. 더 이상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재판부가 2주간 심리한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가 피고인 한도현, 최설아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독살 미수, 재산 갈취 시도, 그리고 협박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어요. 판사의 판결문이 읽혀지는 동안 도현과 설아는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판사는 또한 피해자 한영희 여사의 모든 재산은 친딸인 이소연에게 정당하게 상속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어머니와 저는 법정 밖에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기자가 26년 만에 찾은 딸과의 감격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이제 진짜 가족이 됐다고 대답하셨어요. 기자가 피해자가 되셨는데도 용기를 잃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딸 때문이라고,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다고 답하셨어요.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를 잃고 싶지 않았다고, 26년 만에 찾은 소중한 가족이라고 말했어요. 법정에서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판결이 난 후 저는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도현과 설아가 살던 그 집은 너무 안 좋은 기억이 많았거든요. 어머니가 선택하신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었어요. 정원에는 은행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죠. 어머니가 이 나무를 보면 저를 생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잖냐며 제 펜던트처럼 말이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그 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26년 동안 못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채워나갔어요. 어머니는 지은이를 무척 예뻐하셨습니다. 지은이가 할머니가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라고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말했을 때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는 할머니도 지은이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지은이에게 예쁜 옷도 사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셨어요. 제가 어릴 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지은이를 통해 대신 하시는 것 같았죠. 하지만 어머니의 건강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독성 물질에 노출되었던 후유증이 남아 있었어요. 제가 엄마 병원에 가보셔야 한다고 말하니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이제 저희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가끔 숨이 가쁘시고 어지러움을 호소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시장도 가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녔죠. 특히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보육원을 꼭 보고 싶어 하셨어요. 어머니가 자신이 저를 맡겼던 그곳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함께 보육원을 방문했습니다. 26년이 지났지만 건물은 그대로 있었어요. 보육원 선생님들도 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소연이 맞다며 이렇게 훌륭하게 컸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머님이시냐며 정말 닮았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제 딸을 잘 키워주셔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은 소연이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다며 어머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만하다고 하셨어요. 보육원을 나오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곳에서 자랐다며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니라고 덕분에 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후로 어머니는 보육원에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내셨어요. 저처럼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셨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산 지 1년쯤 되었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정원에서 은행나무를 바라보고 계셨는데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시더니 쓰러지셨죠. 저는 급히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심근경색이었어요. 의사는 그동안 누적된 스트레스와 독성 물질의 후유증이 심장에 무리를 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오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절망했습니다. 26년 만에 찾은 엄마를 이렇게 빨리 보내야 한다니. 어머니는 의식이 있을 때 저를 불러서 마지막 당부를 하셨어요. 어머니는 소연아, 엄마는 이제 정말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저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제가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해요. 하고 말하니 어머니는 아니라고 이미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어머니 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손녀도 볼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점점 차가워져 갔습니다. 어머니는 지은이 잘 키우고 저도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항상 저희를 지켜볼 거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어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특히 저처럼 부모 없는 아이들을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보육원 선생님들, 병원 직원들, 그리고 저희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어머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다고, 소연 씨도 힘내라며 어머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사람들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6개월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돌봄센터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은행잎 돌봄센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를 이어준 은행잎 펜던트를 기념해서요. 이곳은 부모 없는 아이들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함께 돌보는 복합 돌봄시설이었어요. 아이들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어르신들은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활력을 얻는 곳이었죠. 개원식 날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보육원 선생님들, 어머니를 치료해 주셨던 의사들, 그리고 저희 이야기를 들었던 기자분들까지요. 소연 원장님,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말과 어머님이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는 격려를 받았습니다. 센터 정원 가운데에는 큰 은행나무를 심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나무였거든요. 첫 번째로 들어온 아이는 8살 민준이었어요. 부모를 사고로 잃고 갈 곳이 없던 아이였죠. 민준이에게 여기가 새로운 집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했죠.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옛날 이야기 또 해달라고 조르면 할머니들이 그래, 우리 민준이라며 옛날 옛적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이런 모습을 원하셨을 거예요. 지은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어린 동생들을 돌봐주고 있어요. 지은이가 나도 커서 이런 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왜 하고 물으니 지은이는 할머니가 엄마를 사랑했던 것처럼 엄마도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다고 했어요.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은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3대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어느 가을날 센터 정원의 은행잎들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은행잎을 주우며 이야기했어요. 원장님, 이 나무숲이 예쁘다고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 정말 예쁘지. 이 나무숲처럼 너희들도 모두 소중하고 예쁜 존재라고 말해 주었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은행잎을 하늘에 던졌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은행잎들을 보며 저는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져봤어요. 그날 밤 센터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 잘하고 있죠? 하고 물어봤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따뜻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주신 사랑을 이 아이들에게도 나눠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꿈꾸셨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창밖으로 은행잎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답장을 보내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26년 전 보육원에서 홀로 자라던 그 아이도 아니고 힘들게 싱글맘으로 살던 그때의 저도 아니에요. 센터의 아이들과 어르신들, 그리고 지은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저희를 지켜보시는 어머니도 계시고요. 매일 아침 펜던트를 목에 걸 때마다 다짐합니다. 어머니가 주신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겠다고. 그리고 이 작은 은행잎 펜던트처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다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